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난 6일 지방선거 이후에 전북은 단체장 등 선출직 피의자 11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는데 선거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기소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전북 정치판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입당 원서 만여 장이 발견된 전북 자원봉사센터 수사도 관련자 29명이 입건되며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지 촉각이 모여지고도 있죠.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의 올간 정치 토크 시간, 선거법 수사 등 진행 상황, 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과 국민의힘의 내분이 맞물린 상황 속에서 전북 정치권이 어떻게 존재감을 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고, 비례의원 총사퇴 투표 이후에 혁신론이 분출되고 있는 정의당 상황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당일의 정치적 상황과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양해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도민들은 선거법 수사와 전북의 정치력 회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사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추석 연휴에 선거법 수사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장들이 수사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묻지마 투표나 무관심 선거의 결과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재선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을지도 또 걱정이 되네요. 전북 자원봉사센터 수사도 몇 개월째 수사 중인데 아직 뚜렷한 실체는 밝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방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고요. 전라북도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건지, 지금 정치 상황에서도 보면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건지 정말 걱정스럽고요. 중앙에서 우리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전무한 상태고, 새만금 사업이라든가 여러 여타 사업들이 제대로 지금 추진되는 것이 없습니다. 전북이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서로 힘을 합치고 도민과 화합해서 제대로 가야 된다고. 민주당 전당대회 흥행도 예전 같지 않았고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도 없었는데요. 전북의 정치가 변방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되고,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정치권이 활약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북이 재정 자립도도 꼴찌인데 중앙에서 소외가 되기도 하고 또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의 잡음들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서 여야 협치를 통한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합니다. 네, 선거법 수사와 전북의 정치력 회복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 이경재 개건논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 전북 10년대 부패방지시민센터의 김영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잠시 후에는 또 전화로 정의당의 한승우 전주시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지났습니다. 추석 밥상 위의 민심은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 먼저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네, 정치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김관영 도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실사구시적 어떤 행동, 판단 이런 것들이 또 입질에 오르내렸고요. 특히 이제 기업 유치 같은 것이 상당히 이제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슬로건도 역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일단 기대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거는 이제 10월에 조직 개편이 마무리되고 대대적인 인사가 될 텐데 그때부터 아마 활력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일단 초기 인사의 어떤 특징들이 좀 나타나긴 했는데 부지사랄지 여러 가지 이제 비서실장도 그랬고 또 출연기관의 어떤 장도 그랬고 일단 2년과 어떤 그런 인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타나 있고 예. 또 하나 능력 위주였던 발탁 이 두 가지가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개편 완성된 이후에 출연기관장이랄지 여러 가지 이제 국장급들 또는 서울에 상주할 여러 가지 이런 사람들 진용을 짜여지는 걸 보고 판단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추석에서 또 가장 많은 입길에 오르내린 대목이 김제 씨가 생계 지원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공약을 실천한다고 해가지고 1인당 100만 원씩 예. 5월 10일 이전에 주민 등록이 된 모든 시민들한테 100만 원씩 줬는데 예. 최고는 12명까지 한 집에 주소가 있어가지고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1200만 원이네요. 예. 바깥에 이제 걱정은
그 많은 돈, 약 810억 원이 나갔거든요. 예. 그 많은 돈이면 여러 가지 많은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시가지 재정비랄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꼭 줘야 되느냐, 포퓰리즘적인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정성주 시장은 내가 시의원을 해서 알아보니까 충분히 예, 이런 예. 경우는 감안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김제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분위기다. 또 그 돈들이 시내에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피드백이 김제 상권 경제 활성화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뭐 별 잡음 없이 또 큰 어떤 선물적인 어떤 성격이긴 하지만 또 선순환 어떤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면서 뭔가 좀 전라북도 정치권의 지도부 입성 이것도 하나 과제로 눈여겨볼 만한 그런 대두된 사안이었는데 결국은 무산이 됐고 무의로 이제 끝나고 말았죠.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은 뭐 여야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갈등 대립이 초장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장부터 이렇게 대립이 돼가 있어가지고 국민의 어떤 걱정이랄지 또 예. 국민적 기대는 뭔가 좀 역동성을 보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랄지 일자리랄지 또는 외교적인 어떤 관계랄지 안정적인 토대 위로 올려놓는 것이 이제 국민적 기대일 텐데 전혀 그런 쪽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대립 갈등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정치권이 좀 많이 헤아려야 되겠고 또 그런 예, 쪽으로 에너지를 모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뭐 막스 베버 같은 독일의 정치 철학자 같은 경우는 정치론의 핵심은 갈등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뭐 18세기 뭐 19세기 그 무렵이지만은 예, 네. 여전히 지금도 이 갈등이 정치 한 복판에 서 있어가지고 국민적 걱정 불안을 해소시켜줘야 되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인데 오히려 그걸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반성도 좀 해야 되겠고 예. 앞으로 뭔가 좀 확실히 좀 바꾸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적 어떤 신뢰랄지 그 정치권에 대한 혐오 이런 것들은 더 증폭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갈등을 풀기 위한 타협의 기술이 바로 이제 정치일 텐데 그런 면에서의 아쉬운 정치권의 목소리 아울러서 우리 전북의 6.1 지방선거 이후에 달라지고 있는 어떤 도정의 체제 이런 사업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민심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공감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았나 싶고요. 김영희 대표님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코로나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고 있지만 예. 그 민생이 거의 파탄난 지경인데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말로는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생 외면 정쟁 일변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할 것 없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내로남불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속돼 왔고요. 특히 주석대는 그 예결위와 관련해서 장관들을 소환해가지고 질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이수진 의원이나 몇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참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충 공부를 하고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 내용을 본인이 지금 이해를 하고 하는 건지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참 한마디로 한심하다. 예. 뭐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어서 집권 여당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당내 분란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진짜 아주 핵심을 짚어간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집권 여당의 어떤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고 진짜 국민들 그 민생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아야 하는데 뭐 비난 일관도로 하는데 그 비난의 내용도 없는 팩트도 아닌 내용 가지고 하고 호통치고 큰소리치고 이런 어떤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TV에 추석 내내 나왔거든요. 그래서 참 깝깝하다 이런 내용이 들고 이재명 이제 대표가 됐는데 예. 선거 시기부터 예상했던 대로 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었고 최고에는 다 뭐 친명이라고 해야죠. 친명 그룹들이 다 이렇게 장악함으로써 민주당 리코르, 민주당 곧 이재명 당이 완성된 어떤 과정이 있었는데 후보를 끝까지 완주한 박영준 후보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쭉 네. 보면서 느끼는 건 젊으니까 미래 비전을 제시하면서 좀 그 이재명 후보와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가지고 그 나름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든지 의견을 보류하고 있는 층들을 모아나가야 하는데 마치 여야 대선 후보 경선처럼 계속 그 기존에 나왔던 것들을 재탕 삼탕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걸 이재명 후보의 언론에 거론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걸로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뭐 구렁이 담 넘어가지 질문하다니 아무 동문서답으로 넘어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실제 TV 토론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어떤 열정을 모아내는 데는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미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될 건데 그 흥행이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예. 우리 호남에서도 진짜 역대 최고의 낮은 투표율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본인조차도 여기 장수 출신이라고 하는데 예. 뭐 서울 사람이죠. 장수는 그냥 태어나기만 한 거고 고등학교까지는 여기 했는지 모르지만 서울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에서조차도 쉽게 말하면 유의미한 표를 못 얻게 되고 전반적으로는 호남이 투표율이 낮으면서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그 경선이 순회 경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흥행에서는 실패하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면들이 좀 어렵다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보고 여야 정치권의 대립을 보면 지금 뭐 그 이준석 전 대표하고 갈등하는 그 국민의힘당은 말할 것도 없죠. 뭐 평가할 내용도 없고 아직도 윤석열 정부조차도 오락가락하면서 중심을 못 잡고 있고 이번에 미국에서의 그 인플레법이라고 하나요? 우리 철저히 우리 한국은 소외되는 어떤 과정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외교부라든지 뭐 아니면 정치권 어느 누구도 대처하지 못하고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는 식으로 맞아버림으로써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국가 이익과 관련되는 면에 있어서 능력 발휘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그리고 뒷북치기로 해갖고 이제 돌아가서 다 끝나버리는 법이 통과됐는데 만나면 그 법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떤 것들에서 우리 국익 전체 차원에서 보면 이 한심한 정치인들하고 아직도 자리도 못 잡고 대체 능력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 근거도 없는 윤석열 정부 이런 것들이 다 합치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익을 전혀 대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민주당도 철험의 중심의 어떤 코미디 정치로 전락해버렸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쭉 1년을 보면서 한국 구시대도 진짜 바꿔야겠구나.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남을 수사하고 재판하고 변론할 수 있는지 이거 바꾸지 않고는 자 추첨해가지고 판검사 뽑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성인 남녀에서 추첨해서 뽑아가지고 가르치면 되는 거고 요즘은 컴퓨터 누르면 법정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일반적인 수준보다도 진짜 낮은 어떤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고시제도 진짜 폐기하든지 바꾸든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런 법률가들만 정치가 점점 더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어떤 빅뱅이나 붕괴로 가지 않나. 지금 정의당도 제 몫을 못 내가지고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하니까 정치권 전반이 이런 식으로 국민들로부터 진짜 철저하게 외면되는 어떤 상황들이 곧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뭐 정치에 대한 신뢰도가 항상 전북은 빼먹었는데요. 전북은 이제 차차 좀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난 추석 연휴 민심을 좀 살펴보는 전반적인 중앙 정치 또 전북 정치에 대한 목소리 여전히 정치에 대해서는 뭐 따뜻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쓴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이제 들어와서 6.1 지방선거에 공소시효가 이제 12월 1일인데 그 전에 이미 많은 이 사건들에 대한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도해 드렸는데 이게 뭐 한두 곳이 아닙니다. 9월 1일자에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사범 135건의 261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지방선거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자 이경재 의원님 좀 유목주목 짚어주시죠. 네, 뭐 조만간에 경찰에서 뭐 종합적인 발표가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과연 기소가 될 것인지 누가 그렇죠. 기소가 될 것인지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건데요. 일단 검찰로 넘겨지면은 검찰은 이제 대검 공안부가 선거사범을 이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조율 끝에 이제 기소 여부를 결정을 아마 할 겁니다.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안 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검찰에 송치한 거는 46건에 64명 정도 근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현재는 35건에 122명이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참고로 유형별로 좀 보면은 어떤 사안들인지 그걸 좀 보면은 허위사실 유포, 거품 수수 이런 것들이 가장 많고 예. 또 벽보랄지 현수막, 그 훼손 사건들 또는 선거 관여, 공무원들이 뭐 관여건 그런 것도 한 7건 정도 되고 또 선거 폭력이랄지 제한 규정 위반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합쳐서 이제 그런 건을 이루고 있는데 예. 또 하나 관심은 이제 단체장 좀 무게가 있는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마나 될 것이냐 보니까는 피의자가 모두 11명으로 이제 수사 선상에 올라오고 수사를 받고 있고 받았거나 받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제 그 사례를 보면은 이제 서거석 전라북도 교육감, 또 우범기 전주시장, 강임정 군산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영일 순창군수, 심덕석 고창 황인홍 무주군수는 뭐 혐의가 없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됐고요. 최원식 장수군수 등 이 광역기초원 이런 분들 합해서 좀 관심 대상인데 이런 분들이 현재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과연 이 가운데 누가 기소가 될 것인지 기소 어떤 몇 명이나 될지 이건 이제 관심인데 뭐 이건 섣불리 예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대검 공안보고 접촉하면서 조율하면서 이제 할 건데 적어도 한 4, 5명 정도는 기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은 한층은 상황이고요. 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또 재판으로 넘겨지면은 최소한 뭐 한 2년은 걸리지 않습니까? 대법원까지. 대법까지 가면 그래서 앞으로 총선과 함께 이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총선과 함께 선거가 치러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기까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선 경찰이 지난 3일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죠. 선거 브로커 사건 5개월 만에 첫 정치인 단체장 수사였습니다. 금요일 날짜인 오늘 9월 16일 뉴스로는 이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 뒤에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자, 김영기 대표님. 네. 이미 이 선거 불구 사건에 대해서 2명은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그 중심에 있었던 언론 간부가 지금 이제 불구속 상태. 그리고 이제 그 녹취록의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우범기 전주시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어떻게 이것이 이제 검찰에 송치가 되면 또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소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사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브로커 사건으로 2명은 구속돼서 실형을 받고 지금 항소심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요. 저는 경찰이 광범위하게 수사는 했죠. 근데 저는 그 서울의 그 지역신문 일간지 언론인을 더 강력하게 수사를 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녹취록은 이제 그쪽에서 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이제 불구속 입건하고 이러면서 흐지부지 된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녹취록에 나온 경제인들에 대해서 그 참고인 조사를 다 했더라고요. 했습니다. 했고 제일 먼저 했죠. 그렇게 했고 근데 별다른 내용이 없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주시장과 연관성 수사, 그 다음에 장수를 중심으로 해서 녹취록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핸드폰 요금제 변경을 통한 어떤 투표, 경선 참여 이런 것들을 정도를 지금 한 것 같아요. 다른 내용들은 거의 뭐 흐지부지 된 것 같고. 일단 뭐 종합 자원봉사센터 건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좀 또 별건이니까요. 별건인데 실제 그 브로커하고 녹취록과 관련되는 내용은 그건데 전주시장 같은 경우는 9시간 정도를 했다고 그래요. 9시간 동안 다 수사를 받았네. 중간에 밥 먹고 쉬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수사를 강도 높게 했다고 이제 언론에는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김 시장 건도 좀 경찰이 늑장 수사했다고 봅니다. 그 직전에 핸드폰을 폐기해버렸거든요. 우범기 시장. 우범기 시장이 그 9월 3일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8월 말에 핸드폰을 폐기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어쨌든 간에 그건 어떤 증거와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건데 그런 걸 사전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게 일단 수사가 거꾸로 갔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이 쟁점이 됐던 내용 중에서 그 TV 토론 과정에서는 관련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언론 보도들을 보면 이미 핸드폰에 본인이 먼저 전화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 파악이 안 되잖아요. 포렌식을 할 수가 없는 어떤 과정들이 어떤 있어서 그 좀 안타까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술에 의존해야 하고 구속된 두 브로커도 우범기 시장과의 어떤 관련성에 대해서 거의 진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막 오랜 기간 동안 수사는 했지만 자칫하면 이제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런 어떤 상태에 빠져 있고 저는 또 관점이 브로커가 이제 2명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어떻게 보면 악랄하고 악질적인 브로커가 되었는가 보면 이 브로커가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그 전 단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2명만 있는지 예. 더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들과 함께하는 또 뭔 그룹은 없는지 예,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파악하는 걸로는 오래전부터 양산된 거거든요. 아하. 민주당 선거 경선과 때마다? 더불어서 예. 선거 때마다 계속 해왔던 상당히 오랜 기간 해왔고 저는 어떤 칼럼에서 그 쉽게 말하면 새로운 주인 찾아서라고 한 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수사를 좀 광범위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 브로커들을 이렇게 발본색원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데 이미 드러난 사건을 그냥 딱 그 있는 사건만 이렇게 딱 해결해 나가는 형태로 결국은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현재까지는 뭐 상황을 김현기 대표님 생각으로는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범기 전 주장 경찰 조사 시간을 보니까 이제 9시간이 아니라 5시간으로 저희가 좀 그래요. 확인이 됐고요. 어찌됐든 검찰에 송치할지 결정할 예정인 이 상황 속에서 사건은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뭐 14개 시장 군수를 이제 뽑는 선거 그리고 이제 도지사와 교육감 뭐 이 중요한 선거 속에서 전주시장 건이 가장 중심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감 선거 이야기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경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한 그 내용이 허위사실 아니냐 이제 이런 측면이 이제 포커스가 돼 있는데 우범기 시장 쪽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선거 사분과 관련된 거는 별 의미가 없고 중요하지 않다. 또 그건 상당히 소명이 다 됐고 뭐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민주당 윤리위에서 과연 어떤 결정이 날지 오히려 이걸 더 좀 주의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상관 워크숍에서 시의원과의 예, 시의원들이 술자리에서 이제 폭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 의원과의 어떤 그 신체적 접촉을 지금까지는 뭐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 예. 여러 가지 설만 있지 과연 어떤 정도 수위까지 갔는지 그걸 구체화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윤리위가 이제 어떻게 조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 선거 브로커 그 사본과 같은 것은 그건 뭐 죄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우범기 시장 측의 측에 그쪽에 이제 당연히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어쨌든 뭐 검찰의 송치 이 상황은 저희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신 이제 상관 워크숍에서 빚어졌던 시의원과의 막말 폭언과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 요것은 윤리심판위원회 징계 대상이 되고 있고 지금 징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걸 주의 있게 보냐면 그쪽에서는 예. 다음 공천 때 이런 징계 수위에 따라서 뭐 배제될 수도 있고 컷오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함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주의 있게 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교육감 선거도 서로 맞고소 상황 속에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서거석 당선인이 받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폭행 피해자 당사자로 지목된 전북대의 교수가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또 다시 이를 또 번복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이게 이제 어떤 게 사실인가 이 부분에 따라서 전우성 전 후보나 서거석 현 교육감이나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어느 한쪽은 이제 사실이 관계가 확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현기 대표님. 저는 뭐 이번 교육감 선거를 떠나서 그 사건이 지금 벌써 회자된 지가 9년, 그 10년째 돼가고 있잖아요. 예. 근데 당시 또 그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그 당시 지금이 아니라 그 시기에 총장 선거가 막 아주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상태였었고 그 쉽게 말하면 들리는 이야기는 총장 선거에 누구를 할 것인가 관련해서 당시 서거석 총장과 총장 후보로 나가고자 했던 이기재 교수하고 쉽게 말하면 달랐던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의 어떤 갈등이었다는 건데 문제는 그 두 사람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카더랍니다. 그게 가장 큰 어떤 문제고. 근데 그게 그 현장 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예. 그 쉽게 말하면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만 있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나머지 교수들은 총장에 뛰고 있는 그 당시에 사람이 한 10명 되니까 자기 진영에 유리한 식으로 카더라를 막 하고 프랑카드 걸고 그랬는데 결국은 두 사람만이 아는 진실인데 그래서 아마 이 서가석 전북교육감 이기재 전북대 교수 대질 신문을 진행할 수 네. 있다고 지금 경찰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쭉 진행하던 9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이기재 교수는 항상 그 결정된 국면에는 맞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결국은 경찰 조사는 경찰만이 아는 거니까. 근데 또 보면 천우성 후보 측의 녹취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건 뭐 녹취 통화야. 예. 뭐 유도 신문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결국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천우성 교수가 선거 때도 문제제기했는데 이게 당사자가 또 아니라고 성명서를 냈잖아요. 근데 선거 때도 지금도 또 수사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근데 서거석 춘장은 일관되게 그런 사실이 이제 없다고 이야기를 교육감. 하고 예. 지금 이제 교육감이죠. 뭐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폭력은 없었다는 걸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기재 교수가 공식적으로는 맞은 적이 없다고 결론을 냈는데 그 주변 사람들은 뭐 맞았다고 말을 했다고 어쩌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기재 교수 발언이나 내용들이 하도 번복이 주변을 보면 번복이 많으니까 신뢰성이 저하돼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과정들이 그 세간을 시끄럽게 하는 만큼 실제 본 알맹이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것과 관련해서도 너무 또 각 진영별로 지금도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총장 선거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기재 교수는 또 후보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기재 교수를 견제는 측 본인 측 막 서로 올려가지고 그 쉽게 말하면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과정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말들이 계속 나오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교육감 선거 관련해서 뭐 더 말씀을 더 나눌 수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른 또 사건들이 있어서 최경식 남원시장 조만간 이제 뭐 검찰에서 이제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됐기 때문에 허위 학력 의혹인데 이 졸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명백한 사실관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경재 의원님. 그렇습니다. 글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과 관련해서는 이건 뭐 그냥 쉬운 어떤 사안인데 왜 이렇게 끌고 가는지 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왜냐하면은 그 허위 학력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측에 증명서 요청해가지고 그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내 보인다 할지 가장 쉽게 판명이 되는 것이고 또 인정을 해야 되고 뭐 그런 딱 떨어지는 그 사안인데 왜 이것 가지고 그렇게 얼버무리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컨대 원광대 소방학 박사 학위와 관련해서 소방 행정학 박사 표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딱 떨어지는 거고 또 대학을 한양대를 나왔다고 그 또 선거 전부터 했어요. 또 그래서 한양대를 규명을 해봐라 했더니 한양대인 거는 증명을 못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허위 학력과 관련 딱 떨어지는 거예요. 경찰도 좀 그 명쾌하게 해서 좀 국민적 의혹을 뭐 남한의 시민들 의혹을 좀 풀어주는 어떤 그런 적극성을 띄어야 되는데 이걸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고요. 저는 이건 단순하고 확실한 것을 왜 이렇게 물타기인지 아니면 또 뭐 중간에 어떤 애매한 것이 끼어 있는지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찰의 수사 태도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이 바로 최경식 남원시장의 허위 학력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나 더 말씀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자원봉사센터 참 만여장의 당원 사무소가 나온 부분 그래서 경찰이 최근에 29명의 관련자를 추가 입건했는데 송하진 전 지사의 측근 실세들이 이제 상당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 향배 어디까지 수사가 진행될 것인가? 김영규 대표님. 네, 자원봉사센터는 뭐 선거 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사건화 되어가지고 선거 내내 이슈가 됐었는데요. 원래는 그 자원봉사센터 내부의 어떤 직원 간의 갈등 속에서 벌어진 어떤 문제였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하다 보니까 당원 명부가 뭉치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수사가 확대돼서 그 라인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를 관리하는 도청의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비서실 뭐 전현직들 비서실 뭐 예성과정도 있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이 지금 뭐 상당히 그 송하진 지사 측의 핵심으로 했던 분들이 다 이렇게 입건되는
과정이 있었고 급기야는 송 지사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그 송 지사의 사모님이라고 해야죠. 예, 저 오경진 송 여사. 지사, 예. 예. 그 부인까지도 쉽게 말하면 밑건이 되고 이런 과정으로 이렇게 왔는데 저는 그 실제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초기에 또 한 명이 구속이 됐었잖아요. 그런 예, 네. 과정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좀 그 경찰 태도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건 정확히 그 사건을 핵심을 밝히려면 밝히고 그래야 하는데 막 이렇게 끈끈끈 해가지고 다 입건은 시켰지만 별 용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건 어떤 분이 이제 그 일종의 공무원법 위반이 되는 거잖아요. 예. 공무원이 뭐 이렇게 모아가지고 했는데 그 정도 어떤 수준의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혀내고 그래야 하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전 지사 욕보이기라고 해야 하나요? 꼭 그렇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연기 은퇴해버리고 명확한 어떤 것이 없으면 근데 물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입건이 됐겠지만 예.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그런 지점도 있는데 실제 이게 현직 때라든지 그렇게 당무 집은 게 어제 오는 일이 아니잖아요. 송지사 시당 때부터 시작해서 10년은 내내 그렇게 해왔는데 쉽게 말하면 그때는 뭐 누가 고발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어쩌면 인주수사도 할 수 있는 거 이런 건데 전혀 없다가 다른 건 별건 수사 과정에서 나온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대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예. 그 내용이 좀 그렇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많은 사람이 연관돼 가지고 막 그 20몇 명 입건이 됐지만 실제 재판 과정 이제 이후에 기소돼서 재판을 하게 된 재판 과정 이런 것 속에서 예, 네. 큰 죄를 씌울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잠시 이 내용을 좀 멈추고요. 우선 지금 정의당의 한승우 시의원을 전화 연결을 해서 정의당 상황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뭐 한승우 의원이 회의 중에 나와서 지금 전화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잠시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승우입니다. 예, 지금 뭐 회의 중에 나오셨습니까? 예, 그 상임위원회 회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정의당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비례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투표가 부결됐고 이에 대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난 9월 4일 날 정의당의 비례대표 사인에 대한 사퇴 권고 투표가 좀 있었는데요. 예, 뭐 결과적으로 치면 뭐 찬성이 40%, 그다음에 반대가 59%해서 사실상 부결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퇴는 하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 됐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비례대표 사퇴 운동에 같이 했었는데요. 예, 그 이유는 사실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정의당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 정의당의 10년간의 활동이 예, 진보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좀 잊어버리고 그다음에 의석수 늘리기에만 그런 차원에서 정치 현안에만 몰두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정의당의 전면적인 쇄신과 재창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저도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인적 쇄신 차원에서 그동안 정의당에 대한 비호감도를 높였던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총사퇴 권고 투표가 있었습니다만 부결됐습니다. 예. 자, 2012년 첫 발을 내딛고 이제 10년인데 참 선거 결과로도 말을 해줍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에 대한 민심, 그 존재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히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의당이 다시 제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래서 재창당 결의안 확정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새롭게 쇄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현재 정의당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정의당에 대한 10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현재 내일 그 평가안과 더불어서 조직 개편안들이 당대회가 있는데요.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될 상황입니다. 주요하게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마련한 평가안을 보면 그동안 정의당이 불평등 해소 문제에 철저하지 못했다라는 반성이 좀 있었고요. 더불어서 노동 전략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하이 노동 사이의 임금 격차가 굉장히 큰데
이를 줄이기 위한 임금연대가 없었고, 그다음에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고용연대 등 사회연대 전략이 부재했다라는 평가를 비상대책위원회 평가원에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정치연합에 과도하게 매몰렸던 정의당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정의당의 독자 성장 전략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비판과 평가가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당 강령과 당명을 개정을 포함한 재창당 결의가 내일 있을 예정이고요. 예. 더불어서 전국위원회라든가 당대표들에 대한 당직 개편안들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정의당 중앙당의 이런 환경이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20대 대선, 지난 또 지방선거 뭐 국민의힘보다도 더 지지를 받지 못했고 결과가 보면 그래도 이번에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3명을 배출했는데 정의당 한승우 의원님 기초의원 1명에 지금 오연숙 도의원 비례에 1명, 2명을 당선시키는데 그쳤어요. 우리 지역 안에서도 정의당의 어떤 목소리의 변화, 또 강도 이런 부분들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예, 당연히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이전에는 사실 정의당 전북도당이 지역의 전북 지역에서는 제1야당이었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6석밖에 안 되는 소수 정당에 불과했지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제1야당으로서의 지위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전북 지역에서 정의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고 실제로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를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고 그동안 활동들이 주요하게는 제1야당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높이는 활동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면 예. 이제는 좀 더 아래로 내려가서 지역에 천착하고 민생을 더욱더 챙기는 이런 활동들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다시금 도민들의 신뢰를 얻는 과정들을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예. 뭐 저희 언론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주당 국민의힘에 비해서 정의당이나 진보당이나 녹색당이나 목소리를 저희가 많이 듣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미안한 마음 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만큼의 또 이슈가 없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혹시 정의당에 뭐 목소리를 내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예,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김현기 대표님. 정의당이 지금 최근에 의서 원내 정당 중에서는 가장 역사가 긴 정당인데 예, 그렇습니다. 당명 계층까지 이야기 된다니까 저는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저는 당원도 아니지만 정의당은 이름은 유지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왜냐하면 선관위 들어가 보니까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더만요. 그렇죠. 지금. 뭐 그러니까. 아주 네. 그 짧은 시간에 바뀌는 당 이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차피 비례대표 사퇴 권고잖아요. 그렇게까지 본인이 사퇴 안 하면 의원직 유지하거든요. 예. 또 제명시켜도 유지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것들이 합의로 안 이루어지고 합의 하에서 어떤 한다든 이런 게 아니라 힘으로 강제하는 어떤 투표 법적인 것이기도 없는데 권고인데 그랬으면 했는가 그만큼 정의당 내가 갈등과 분열이 있나 중앙당은 일단 그렇고요. 지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정의당은 도민들로부터 워낙 민주당이 취한 분위기에 대한 반성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 당으로서 역할을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막상 또 도민들의 선거 때는 지지를 안 해준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또 정의당이 막상 일상적인 당 활동이 없다 보니까 선거 때만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정당 그러다 보니까 또 후보가 준비가 안 되고 그래서 후보가 없는데 어떻게 당선자가 나오겠어요?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가요? 예. 말씀하신 대표님 말씀에 다 동감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정치적인 발언을 높이는 역할들을 많이 했었다고 한다면 좀 더 민생에 천착하는 활동들을 하려고 합니다. 노동자들과 그다음에 서민들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하고요. 민생을 챙기는 활동을 통해서 밑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해서 다시금 도약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한승우 의원님 회기 중에 나오셨는데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의 한승우 시의원이었습니다. 이경 의원님 뭐 하실 말씀이 있었던 건지. 뭐다 얘기 중요한 얘기를 했고요. 예, 정의당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호남 지역에서 지역구 인물 투표는 뭐 특정 정당을 하지만 대개 그 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을 선호하면서 찍은 그런 그랬었죠. 기억들이 많이 예. 있고 그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되고 당명 개정까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는 또 아까 그 우리 한승호 시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보니까는 뭐 좀 혁신적인 또 개혁 쇄신 조치가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또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시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조치를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그 핵심은 이제 민생이고 또 시민 당원들과 같이 가는 그리고 무슨 정책 결정이랄지 공약이랄지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도부가 단독으로 하지 말고 예. 당원들 어떤 의사결정을 따라서 가는 그런 것들을 추동시킨다고 한다면 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예. 저는 이제 두 분께서 워낙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한승우 의원이 지역구에서 유일하게 지금 시의원 당선이 됐잖아요. 사실 한승우 의원이 녹색연합이라든지 환경 관련해서 벌써 꽤 오랜 시간을 활동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에게 지속적인 어떤 운동의 모습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그것이 바로 이제 당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4년간의 준비 기간이 아닐까. 정당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개인 후보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좀 노력을 이렇게 뭉쳐서 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도 감히 저는 뭐 방송을 통해서 워낙 많은 시간을 좀 배웠기 때문에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려보겠고요. 앞에 이제 6.1 지방선거 이후에 선거 관련해서 피의자가 상당히 많은 자치단체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전주시장 또 교육감, 자원봉사센터 그다음에 장수, 남원을 비롯해서 많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공소시효 이전에 선거 기소가 될 것이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경규 의원님, 김영기 대표님, 우선 뭐 개별적인 이런 사안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방선거를 8번 치렀습니다. 선거를 치르고 난 후유증이 늘 항상 이렇게 많은 이유는 선거 과정에서 어떤 경선 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이 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본선에서 어떤 정책과 공약에 대한 검증보다는 허위사실이라든지 그 중심에서 좀 벗어난 이야기들로 이제 고소고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유권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민주당의 경선이 당선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좀 공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이대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큰 어떤 실망 또 민주당의 어떤 붕괴까지도 갈 수 있는 그 요인이 된다고 봐요. 그 핵심은 권리당원에 있습니다.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자원봉사센터도 당원 입당원서를 받은 거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경선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도 공적인 기관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있고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각 국회의원 진영이랄지 또 뭐 도의원 시의원 진영에서 권리당원 모집인데 엄청난 그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철학 가치를 하고 있지 않은데도 명단을 주고 또 전화를 받고 또 대답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권리당원 모집의 폐해인데 이것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민주당은 권리당원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뭐 과감하게 그냥 뭐 전 국민 그런 경선 제도를 한달지. 아무리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하더라도 권리당원 이런 체제를 유지하는 한 이런 그런 불법 비리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민주당이지 말고 더구나 민주당 우호적인 정치적인 분위기가 강한 호남, 전라북도 이런 지역에서만큼은 새로운 다른 어떤 모델 케이스를 고안해 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김영기 대표님.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 봐도 대부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 경선 과정이 그 권리당원 투표라고 하는 것 때문에 1년, 2년 전부터 막 준비가 조직되다 보니까 동원 선거 문제가 있고 대납, 권리당원 그 당비를 대신 내주는 거. 그다음에 아까 핸드폰 주소지 변경, 여론조사 왜곡시키려고 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처럼 관건 선거, 공무원들도 선거에 나서고
유관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지금 자원봉사센터만 선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모든 기관들 수사하면 다 걸립니다. 아니, 자원봉사센터에 가입된 회원이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177만인데 3분의 1이 그러면 여기에 다 가입됐다는 얘기도 저는 믿기지가 않고요. 자원봉사센터에 하는 역할 대상이 예. 거의 뭐 무제한이라 그 노력하기에 따라서 60만 뭐 100만 근데 다 실제 들리는 이야기하면 당원 명부는 10,000명 좀 넘게 이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자원봉사센터로 다 조직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자원봉사라든지 사회단체의 본부격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원봉사에 있어서는 그렇겠네요. 서로 협력하는 이런 건데요. 금권선거, 관권선거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돈 예, 없으면 선거 예. 출마도 못해요. 왜냐 당원 모집 때문에. 이 권리당원 제도를 민주당은 즐깁니다. 알면서도. 왜냐 한 2년 전부터 당비가 들어오잖아요. 돈이 많아져요 민주당이요. 그 쉽게 말하면 선거 때 되만 한 2년 전부터 당원 가입 시작해가지고 1인당 그러면 월 1,000원이죠. 예. 근데 20만 넘으니까요. 한 20만 넘는 사람이 한 1년 동안 당원을 유지하잖아요. 그럼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즐기게 되는 거고 또 어쨌든 간에 유령이든 대납이든 동원이든 민주당 당원을 쓰고 계속 문자를 받다 보면 쉽게 말하면 범민주당 어떤 흐름 속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말할 때 뭐 거의 30만까지 이렇게 조직을 선거 때는 조직을 해버리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네. 지역이 우리 지역이니까. 한때는 우리가 1위도 많이 했죠. 민주당 예, 당원 예. 중에서 1위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권리당원에 익숙해지니까 수도권도 요즘 당원 모집을 많이 하니까 지금은 이제 3, 4위로 떨어졌는데 옛날에는 압도적 1위를 뭐 많이 했었는데 예. 그런 것들이 범민주당 분위기를 만들기 때문에 즐기는 거고요. 그래서 고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것이 암적인 것이 돼가지고 민주당 당원 경선 과정 속에서 서로 싸우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쉽게 말하면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도민들 속에서도 점점 이렇게 식상하고 질리고 그리고 언론도 민주당 당원 경선과 관련해 한 6개월 동안 그것만 거의 보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마치 민주당만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경선 토론회까지 또 방송에서 민주당 경선 들어다 보니까 예.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돼 버리는 분위기로 선거가 가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말살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번 선거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무투표 당선도 많다 보니까 이제 투표권도 말살시켜 버린 거거든요. 투표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민주당의 경선 제도가 변화가 없으면 어렵다. 이번에도 그 당대표 선거도 봐도 특정 어떤 팬덤들이 막 주도를 해버리잖아요. 왜냐 일반 당원들은 투표 참여를 안 해버리니까 극렬하고 적극적인 지지자들만 투표장에 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다 친명 그룹으로 싹 최고위원도 다 도배가 돼버려갖고 당내의 소수 의견, 당내에서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그룹 자체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가 없어져 버리면 장기적으로 그게 그 당을 좀먹는 거거든요. 예. 그게 지금 민주당 안에 만연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에도 그대로 20대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극복되지 않으면 예. 어느 순간 그러니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거 때는 민주당에 대한 열기가 강한데 중앙당 뭐 전당대회 이렇게 보면 우리 전북의 정치력은 또 이번에 한 명도 이제 포함이 되지 못한 부분 속에서 우리 도민들 특히나 그 가운데 당원 민주당 당원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 네. 지역의 출신이라고 말하지만 도민들이 볼 때 박용진 의원이라든지 윤영찬 의원이라 이게 우리 출신을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이 8분이나 계시는데 후보가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바라보냐 이거죠. 근데 이제 지도부 구성이 중요하고 지도부를 구성해야 전라북도 현안이랄지 도민의 몫을 중앙당에 대변을 할 터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전당대회에 과연 누가 입성을 할 것인지 누가 예. 진출할 것인지 관심사에 있지 않습니까? 도전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전도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역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 내가 뭘 하겠다, 지역을 어떻게 바꾸겠다 많은 그 숱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물 아래 개구리 네. 전라북 도민만을 겨냥한 여러 가지 그 메시지 발언들만 내놓을 뿐이지 대외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없더라 이제 그런 측면이 드러난 케이스가 되겠고요. 특히 이제 또 하나 이재명 대표가 전라북도 방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주구연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의견을 들을 텐데 결국 이제 성과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성과가 없으면 또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뭔가 좀 액션을 취해야 되고, 예. 근데 액션을 취하는 것도 없고 성과도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그 말로는 좌시하지 않겠다. 뭐 정부 여당한테 그러잖아요. 좌시하지 않겠다는데 좌시하는 말이 왜 가만히 앉아 있지 않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말로만 좌시하지 않겠다 해놓고
어떤 것들이 성취가 안 되고 결과물이 없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는 도민 또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글쎄 나를 대신해 주면서 뭔가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치 혐오주의를 이제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고 결국은 민주당이 이런 식의 어떤 태도를 계속 보인다고 한다면은 묘혈을 파는 자기 발을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내 땅 밑을 파는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겠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2년 뒤 총선인데 총선 때 그 도민들이 따끔히 그 질책을 하고 회초리를 드려야 된다고 봐요.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또 실망을 끼친 부분에는 따끔히 회초리를 들어서 비판을 또 해줘야 되고 그것이 선거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민주당이 우리 지역 안에서 어쨌든 다수당이고 여당이고 또 많은 역할을 해야 될 또 책임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또 그에 대한 지지가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예, 김영기 대표님. 물론 지금은 윤석열 정부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지만 민주당이 국회에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전북의 현안 뭐 새만금 특별자치도라든지 뭐 어떤 뭐 공공의대가 좋든 뭐 여러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민주당이 담보해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뭐 오늘 며칠 전에 전주에서 뭐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그런 정치적 쇼나 수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단 하나라도 진짜 부드럽게 전북 현안이 예. 민주당에서 수렴돼서 당론으로 되고 여야 협상 과정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통과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민주당이 힘을 갖는 거지. 뭐 선거 때 아니면 이렇게 와가지고 최고위원 하면 뭡니까? 묻으려고 교통비들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서울에서 하고 현안을 잘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세들이 있어야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8명이 있고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는 어쨌든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합심을 해야 합니다. 딱 4대4로 쪼개져 있잖아요. 예. 그러지 말고 합심을 해서 한 가지 하나라도 해결을 해야만 잘못하면 동반으로 전부 다 내년 내후년 총선에서 다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예. 또 민심이라는 게 우리는 이전에 겪어봤잖아요. 옛날에 국민의당 때 한번 확 물갈이 했다가 또 그렇죠. 물갈이하고 이제 전라도 도민들도 알거든요. 물갈이를 자주 할수록 도민들한테 더 다가온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노력한다는 걸 이미 한번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못 해낸다면 윤석열 정부나 비판하고 우리는 야당이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진짜 전라북도 야당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주당 의원들이 앞으로 이번 국감 그리고 남아있는 내년까지 어떤 의정활동 속에서 지역의 현안을 몇 가지로 해결하지 못하면 총선은 없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서로 힘을 모아나가고 지금 김관영 도정이 지금 상당히 저는 신선하다 봅니다. 예. 어떤 도민들은 왜 이렇게 전라북도 사람들은 측근돈 안 쓴대 이런 이야기 하는데 뭐 능력주를 한다고 하니까 평가로 그건 나중에 결과로 평가받는 거지 뭐 지금 쓰는 것까지 저는 뭐라고 할 이야기 없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도 합심해서 김관영 도정과 국회의원 8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정은천 의원까지 9명이지만 똘똘 뭉치고 이영우 의원까지 10명인가요? 예. 합쳐서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답을 내놔야만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 희망이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라든지 정치권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기간이 한 1년 가면 대체 8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살아남을 국회의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나 거꾸로 한번 하늘에다 의문을 던지고 싶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네, 짧게 이루어질 수 해주십시오. 있겠습니다. 하나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라북도 정치 역량이 너무나 취약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또 하나 덧붙인다는 얘기는 중앙당의 지도부에 대한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이 과연 흰눈을 들이대면서 따질 수 있겠느냐. 저는 이게 중요하게 저는 봅니다. 예. 저항을 하고 항의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앉아하면 앉고 일어서면 일어서고 그런 것들을 보이기 때문에 실망이 큰데 예컨대 대선 후보랄지 당 대표가 또는 전라북도에 와서 약속을 하든지 공약이랄지 이런 걸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입법화하는 과정까지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이건 도민들한테 한 약속이고 이럴 때 가지 않을 때 또 소홀히 할 때 전라북도 국회의원들은 지도부에 대해서 이거 뭐냐 항의하고 삭발도 좀 해야 돼요. 예. 손가락질도 좀 해야 되고 힘도 좀 들이대고 해야 되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죠. 말로만 좌시하지 않겠다 하지 과연 손가락질하면 생년 들이댄 적이 있냐.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전라북도 도민들이 볼 때는 혐오주의를 부를 수 있고
그 사람이 그 사람 예. 뭐 이런 평가를 받는데 알겠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선 주자랄지 당이 약속한 것들은 입법할 것은 입법하고 또 예산 조치를 할 것은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동을 시켜나가는 그 역량을 부여주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당에는요 안유를 말하는 국회의원이 거의 없어요. 이때 전라북도 의원들이 머리띠 들이매고 뭔가 보이면 비주류 수장으로 정치적으로 커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녹음 시점인 금요일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김제 농민들을 만나러 간다는데 그 만나는 자리에서 말씀 듣고 또 할 말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경기 의원과 김영기 대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